네, 간밤 나온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자, 이항영 위원이 해외 현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큰 이벤트나 경제 지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였습니다. 시장 평가는 어떨까요? 네,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할 것 없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여하튼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S&P 500도 장중 내내 사상 최고가였는데 약간 좀 모자란 채 일단 마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4일 날 6,500포인트를 넘은 적이 있는데요. 6,495포인트로 끝났기 때문에 0.1% 정도 모자랐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스닥입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거의 3, 4주 만에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21,8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어떤 뚜렷한 종목군이 있다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조금씩 올라간 것이 오늘 나름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3대 지수의 모든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특징적인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실까요? 올해 남은 4개월 투자 전략은 그럼 오늘은 좀 더 긴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죠. 2025년 남은 4개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9월 시장, 특히 9월 하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보면 10월 말부터 해서 그 다음 한 2월, 3월까지는 상당히 강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있다. 혹시 약해지더라도 큰 어떤 기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여기저기서 9월은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 한 4개월대의 투자 전략을 정리한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오늘 그걸 기반해서 간단하게 나름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잇따라서 고용보고서가 ADP 민간 일자리,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모두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압박은 커졌고 그렇지만 그럼에 동시에 또 리세션의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가 주요 IB들의 연말 목표 지수를 보면은요, 평균 한 6,600에서 6,700 정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수준에서 골드만삭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연말까지 골드만삭스는 세 차례 금리 인하, 페드 워치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될 것이라고 일단은 큰 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국 주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정확히 보면 지금 8개월이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 이상 금리가 동결한 이후에 다시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 보면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리세션이 없던 경우, 리세션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리세션이 있을 경우는 주가는 1년 동안에 한 5% 정도 떨어졌더라는 경험이 있지만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많게는 15%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그 모든 걸로 포함했을 때 보면 1년 후에도 10%, 즉 주가는 큰 상관없이 평년작 정도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6,600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 중반에는 6,900까지 예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중반에 EPS 280 그리고 내년도 연말까지 하면 $30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월가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동력은 시장 밸류에이션의 배수보다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의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보다는 결국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섹터를 좀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특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체 자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운용사를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KR, 블랙스톤, 아폴로 자산운용 같은 대체 자산 운용사들이 거시경제라든가요. 자본시장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에이션 회복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 이전 주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의 주가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시장이 큰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대체자산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식과 채권 아닌 거는 다 대체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블랙스톤은요. 제일 큰 세상에서 가장 큰 대체자산 투자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폴로 자산운용 올해 이제 S&P 500 신규 편입된 그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금리부 채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많이 움직이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이상 역설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로톤이라든가 루멘 테크놀로지 등이 그런 채권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영업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금리가 약 100bp 정도 하락했을 경우 이들 기업의 이익이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펠라톤이나 루멘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아주 좋지 않음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 성장세의 모멘텀이 뚜렷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기대되는 거. 이 부분 제가 약간 추가한 얘기인데요. 러셀 2000으로 투자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는 개별 종목을 선택했지만 약간 이런 거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도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금입니다. 금이요. 근데 금 채굴 기업의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데 약간 공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요. 이제 3,600달러, 온스당 3,600달러 후반입니다. 그래서 3,700달러도 이거 뭐 멀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금 채굴 기업에 대한 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 여러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금이 오른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보다는 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금 채굴 기업의 세상에서 가장 큰 거는 뉴먼 코퍼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외에 가격대로 좀 저렴한 것은 다코타 골드라든가 앵그로 골드, 아산티 등의 주가도 상승할 것이 가능하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 좀 스터디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골드, 금의 이런 유통이라든가 책으로 갖고 있는 모든 ETF를 갖고 있는 것은 GDX라는 ETF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금은 사상 최고가, 이제 3,700달러 뭐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네요. 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잠든 사이 쏟아져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목표가 하향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시청자분들이 엔비디아 못마땅하다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이 뉴스 때문일 텐데요. 엔비디아 목표가 하향 앞 코너에서도 다뤘는데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주주들의 우려도 좀 커질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 저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월가의 목표 주가는 줄 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기본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요,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매수 의견 유지하고요, 220에서 21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월가의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온 것은 지난 2월에요, 시티그룹을 비롯해서 8개 정도 증권사, 그 당시에가 이제 중국향 수출 제한이라든가 딥시크 이런 우려감이 같이 났을 때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목표 주가가 하향한 이후 처음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주요 근거는 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각각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일단 칩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브로드컴도 있을 것이고 ARM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참여하면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특히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린 거는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2020년 내년도에요. GPU 판매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약 4% 낮아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증권사랑 많이 들린 건데 다른 증권사는 올해 지금 목표
또 실적도 올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들은 그게 아니다. 자기네가 판단해서는 4%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시티그룹은 2월 달에도 가장 먼저 목표 주가를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딱 못 맞추지 않았습니까? 1억 달러가 모자랐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포함해서 8.6% 하락했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람들은 전체 매출의 39%가 상위 2개 고객, 쉽게 얘기해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 거의 대부분이 40% 차지한다 얘기를 하면서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던 것도 맞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전히 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언제까지나 독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측면에서 온다 그러면 하나, 한 두 개 이런 레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목표가 하향, 올해 2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약 7개월 만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AXP에 투자해야 될까요?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소비 둔화 우려감을 넘으며 가고 있는데, 목표가 상향 소식 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소비 상황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제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소비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카드의 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카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상위 계층의 카드 소비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미국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웨스파고가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계층이 좀 소득 계층이 높은 쪽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최근에 플래티넘 카드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에 대한 확신을 제외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오히려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350달러에서 37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왜 올렸느냐. 플래티넘 카드에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연회비가 30% 이상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서비스를 더 강화할 텐데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이미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여행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지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측에서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카드 소비나 모든 소비에서 미국의 계층 간의 차이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미국 시장의 현실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국가자본주의 수혜주 14개 볼 텐데요. 이미 많은 연방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이게 이제 벌써 한 2주 전에 됐었죠. 인텔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분이 들어간다. 뭐는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한번 나왔던 것이 이제 방위산업 업체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요. 지난주에 말했는데요. 제프리스가 트럼프의 국가 자본주의란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14개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수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14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의 선정한 기준을 보면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적 섹터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칩스법, 반도체법이 되겠는데요. 기존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중국 등 적대적 노출 쪽이 있어갖고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위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한 6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S&P 500 중에서. 그중에서 기업이 작은 거 빼놓고 1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인 것 중에서 매출 성장률도
평균 이상이 훨씬 가는 것들을 줄여봤더니 딱 14개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디바이스, T 등도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현실성을 떠나서 나오는 것이 SK하이닉스라든가 TSMC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항공방사 쪽은 로켓랩이라든가 보잉, GE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한차례 시장이 좀 윤곽이 좀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오라클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의 매수 등급이 각각 85%와 81%가 매수 이상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모두 목표 주가까지 계율이 30% 넘는다. 그리고 특히 TSMC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현실과 상관없이요. 96%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켓랩은 이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애매한 쪽이 되겠는데 매출 성장률이 42.4%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 다만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오히려 높다는 점은 단기적인 위협도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 갖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스타디해 보실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적 섹터라는데 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영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